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요,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 바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과목과 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민법의 기초만 잘 익혀둬도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이 민법의 기초 다져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죠.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은 담보물권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보통 담보물권의 제왕이라고도 표현해요. 자, 담보물권에서 저당권이란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 채무자 소유 또는 제3자 소유 물건인 부동산입니다. 물건은 부동산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그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는 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게 바로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은요, 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전되지 않는다, 점유가. 즉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나 또는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자, 이는 타물권이다. 또 용어를 또 알아두셔야겠어요. 타물권이라는 의미는 타인의 소유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물권 이런 뜻이에요. 타인의 소유 물건에 한해서만 물권이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타물권이라 그래요. 보통 이 타물권은 기본적으로요, 제한물권은 전부 타물권입니다. 타물권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 제한물권은 타인의 소유권에서 그 소유권 내용 일부를 떼내서 물권으로 만든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물권은 전부 타물권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중에 이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에요. 즉 자기의 채권을 안전하게 하는 담보 제도로서 물건을 지배하여 그 채권을 안전하게 한다는 물권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지배하는 물권인데, 이때 그 성립은 약정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저당권은. 그래서 약정 담보 물권의 성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담보 물권의 성질을 가지니까 당연히 또요, 통유성, 지난 시간으로 했죠. 담보 물권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통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다. 이 성질이 네 가지였죠. 네 가지.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그리고 불가분성,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완벽히 그 성질이 존재하는 게 바로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이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통유성,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민법상에 기본적으로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객체는요, 물건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동산은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요, 권리에서는 권리를 대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지상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이 두 가지 물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는 민법상으로는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에 한해서만 저당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겠죠. 자, 이러한 저당권을 성립하는 것은 약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요. 약정 저당권이 이게 보통의 우리가 말하는 저당권이죠. 보통 저당권 하면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돈 받을 채권, 담보되어지는 채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자, 그다음에 이 저당권은 부동산 물건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즉 당사자가 거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물건일 때는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라는 이 형식주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죠. 이렇게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저당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당권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돈 받을 채권이 존재한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저당권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당해 부동산 위에 지상 또는 전세권 위에 저당권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저당권이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채권은 종류를 불문합니다. 금전 채권이든 물건 인도 채권이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물건 인도 채권이 만약 이행기에 들어왔을 때 이행이 되어지지 않으면 금전 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이 인정되면 돼요. 그래서 종류 불문이다. 원칙. 채권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채권이면 된다. 자, 그러면 저당권이 성립했다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이걸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요. 저당권자는 당해 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 따라서 저당권자는 경매권 행사에서 우선 변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는 먼저 받아갈 수 있다. 자기 채권을 그죠? 먼저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매의 한 모습으로서 일괄 경매권도 인정돼요. 이 일괄 경매권은 나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그 나지 위에다가 그 토지 소유자가 즉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이렇게 신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 변제기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저당권자는 당의 목적물을 경매해서 우선 변제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경매하는 방법은 저당권의 대상인 그 토지를 경매하여 토지의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일괄 경매권이라는 권리를 저당권자한테 인정해서 저당권자는 이런 요소를 갖췄다면 이 요건이라 그래요. 이런 요건을 갖췄다면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목적이 아닌 그 토지 위에 신축되어 있는 이 건물까지도 일괄해서 경매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일괄 경매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허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처분할 수 있다. 이것은요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그렇죠. 즉 채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도 함께 양수인한테 즉 채권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넘겨줘야 한다. 이랬죠. 이걸 우리는 부종성과 수반성 때문에 이렇게 하여하죠. 이러한 내용이 저당권의 내용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타인이 저당권을 침해한다. 저당권을 침해한다면 저당권자는요 자기의 저당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즉 저당권이라는 물권으로부터 저당권을 침해하지 마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방해하는 부분을 제거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미리 예방해라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나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이 저당권의 기초에서 야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느냐 하면 바로 저당권은 저당권자 스스로 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점유는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나 또는 제3자가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했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당의 목적 부동산을 점유를 수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달라, 저당권자인 나한테로 넘겨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특징입니다. 물권의 청구권 중에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제거 예방 청구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또 특징이니까 알아두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 침해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협하게 침해해서 저당권자한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즉시 행사할 수 있겠죠. 즉시 손해가 발생하면 즉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하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의 저당 목적물의 가치를 침해해서 손상시켰다고 하면 이때는 그 채무자에게 변제기까지 당의 그 채권, 채무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가 없죠. 지금 당장 변제받아야죠. 왜냐하면 그 채무자는 채권자인 저당권자의 저당 목적물의 가치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자기 멋대로 훼손한다든가 부수어버리면 이 저당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채무자는 그것을 위반했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채무 전액을 변제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채권자는 즉 저당권자는 채권 전액을 변제하라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즉시 변제 청구권이라 한다. 이거는 침해 당한 경우입니다. 누가 침해했을 때?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예요. 그래서 채무자한테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의미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도 저당을 침해당했을 때 행사할 수 있어요. 이때 이 보충 청구란 것은 담보의 가치가 이게 떨어졌을 때죠. 즉 저당권 설정해 준 설정자가 만약에 담보물 가치로서의 가치를 손상시켰다라고 하면 그 손상된 부분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겠죠. 그래야 이 저당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담보가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바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통해서 저당권 설정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물을 보충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자한테 인정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설정자에 대한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러한 내용이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저당권이 성립되었을 때 저당권의 내용으로서 이러한 것을 우리 민법이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저당권이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하는가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목적물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이 세상에서 그죠? 그렇다면 저당권은 존속할 근거인 건물, 기타 부동산이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소멸하겠죠. 또 저당권자 스스로 포기한 경우 또 저당권자가 당의 목적 그 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면 저당권자는 자기 소유물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게 혼동이라 그런다. 자, 그 외에는요. 부종성에 근거해서 채권이 변제됐다라고 하면 이 채권이 소멸했다면 당연히 담보 물권인 저당권도 소멸해야겠죠. 이것은 부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종성.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채권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했다라고 하면 피담보 채권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부종성 때문에 소멸하게 되겠죠. 이렇게요.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외에 저당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매 처분했다. 경매권 행사하면
당의 목적 부동산이 경매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경락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아야겠죠. 경매해버리면 저당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이 변제되었으니까 따라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은 부종성 때문에 존속할 수 없다. 이래 되겠죠. 이러한 내용이 바로 저당권의 소멸 사유 또는 원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근저당은요. 오늘날 우리가 금융권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근저당이라는 형태로 하죠. 이 근저당은 저당권의 한 모습입니다. 그죠? 저당권의 기본 모습입니다. 다만 이 보통의 저당권과 차이점이 뭘까? 그래서 이거의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차이. 저당권과 차이. 이렇게 하겠네요. 저당권과 차이. 이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보통 근저당의 경우는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라 그러죠. 채권의 증감 변동이 이루어질 때 이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거래 과정에서 채권이 증가 감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관계가 있을 때는 장래에 가서 채권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채권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의 저당권으로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또 말소했다가 설정했다가 말소했다가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될 이러한 아주 난잡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바로 근저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 관계로서 보통 이런 것인데요. 그 당사자가 계속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는 거죠. 이러한 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장래에 확정시키기로 하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이것을 채권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에서 확정시킨 다음에 당의 부동산으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아가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한도액을 등기부에 등기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우선 변제 받아갈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바로 근저당이에요. 이게요. 따라서 이렇게 하죠.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 사이 거래 행위 안에서 채권이 증가할 때도 있고 또 일부를 또 변제하면 감소할 때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거래하다 보니까 채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이 채권이 0이 되어버리면 부종성 때문에 보통의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죠. 또 채권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죠. 이러한 빈번한 내용의 거래 과정에서는 이것을 이 거래행위 중에 예컨대 5억까지 당의 갑 소유 토지에서 내가 우선 변제받아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계속 거래하자. 1년간 거래를 하자. 그래서 1년 마지막에 결산해서 정한 다음에 그러면 채권 확정되니까 그때 채무자 너는 내한테 변제하고 만약에 변제 못한다면 이 토지를 경매를 통해서 내가 5억이라는 채권 범위 안에서 내가 우선 변제받아 갈게. 이렇게 서로 약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1년간 증가 감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당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간편하고 편리성이 아주 높아지죠. 바로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바로 근저당이고 근저당은 가장 특징이 바로 채권이 증감 변동하여 장래에 확정되기 때문에 불확정한 채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의 부동산으로부터 일정한 한도액에서 우선 변제받겠다고 미리 약속해 두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증감 변동하다 보면 채권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돈 받을 채권이 0원. 0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은 존속을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담보 채권이 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이라는 담보물권이 존속하니까 부종성이라는 것이 완화되죠. 그래서 증감 변동의 이 성격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부종성이 완화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당권과 가장 큰 특징, 부종성이 완화된다. 채권이 순간적으로 거래 과정에서 영원이 되더라도 근저당형 담보물권을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래하다 보면 또 채권이 발생하면 여전히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그게 뭐냐? 바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결산기까지는 계속 근저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특정될 채권을 담보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채권 전체가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종성이 완화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죠.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동일한 채권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 부동산 위에 저당권 여러 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의 개수만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개수만큼 저당권 또는 근저당 해도 좋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갑은 을로부터 10억의 돈을 차용하면서요, 자기의 건물에, 이게 8억짜리 건물이에요.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1번 저당권. 그런데 10억을 빌려주는데 8억짜리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채권자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때 갑이요, 자기 토지, 여기에도 토지요, 이게 한 9억짜리 좀 되는데요, 9억짜리. 여기에다가도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자기가 빌린 이 10억 채무를 위해서 이렇게 해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 을이라는 채권자는 10억이라는 채권,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하고 토지에도 저당권 설정해서 건물, 토지 두 개의 부동산에 각각 두 개의 저당권 이렇게 설정하여 취득한 상태가 되겠죠. 이럴 때 이 을을 우리는 공동 저당권을 취득한 자다 이렇게 됩니다. 공동 저당권자 되겠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수만큼 저당권을 취득하는 이런 형태로서 동일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여기에서 보호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호되죠. 그래서 동일한 채권이 여러 개의 저당권에 의해서 중첩적으로 보호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공동 저당권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 중첩적 보호라는 말 썼네요, 그죠? 중첩적 보호, 어느 것이 바로 동일한 채권이 중첩적으로 보호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공동 저당이라 합니다. 자, 이러한 공동 저당권은요, 결국은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죠. 하나의 부동산에서 자기의 채권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개별적으로 설정해서 그래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니까 보다 더 자기의 담보력이 커지겠죠, 그죠? 이게 가장 크다, 그죠? 자, 이러한 경우에 공동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채권을 회수하는가, 이걸 잠깐 소개해 보면 이 공동 저당권자는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있는 저당권을 함께 경매를 실행해서 각 부동산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을 다 회수해버리는 거죠. 일거에 동시에. 이걸 뭐라 하냐면 동시배당이라는 제도라 그래요. 동시에 배당받는다. 그러니까 여러 개 부동산을 경매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나온 대금에서 자기 채권을 모두 다 회수한다. 일거에 동시에. 이걸 동시배당이라 그래요. 이때 동시배당을 할 때는요, 당해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서 나온 경락 대금에 비례해서 자기 채권을 나누어 가져와야 돼요. 어느 한쪽 경매 부동산으로부터 모두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경락 대금의 비율을 정해지겠죠.
그 비율에 따라서 자기 채권을 해소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안분배당이라 그래요. 배당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와야 합니다. 동시배당. 두 번째는 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공동저당권자가 자기의 임의에 따라서 어떤 부동산을 먼저 경매하고 어떤 부동산 나중에 경매한다. 이걸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즉 순서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경매 처분하고 그 대금에서 변제받을 금액을 자기의 채권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이시배당이라 그래요. 다른 시간에 경매를 통해서 달리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이시배당. 다른 말로 하면 순차적으로 배당받으니까 순차배당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순차적으로 배당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따라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요. 이 공동저당권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선택. 어느 것을 할 것이냐. 자, 일부만 받을 거냐, 전부를 할 거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전부 동시에 배당받는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일부에 대해서 먼저 배당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다음 순차적으로 받는다. 이런 뜻이죠. 이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공동저당권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공동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저당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성립하는 모습, 그리고 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효력, 내용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특별한 형태로서 근저당이라는 것과 공동저당이라는 형태를 두 개를 봤어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별히 근저당과 공동저당이라는 특별한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